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치아라TV의 한국사 인증시험 문제 풀이 해설 및 해설만 하는 게 아니고 배경 지식까지도 알려드리는 공수교대 시즌2 7번째 시간입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예고 드린 바가 있는데 54회가 없어요. 예, 한국사 그 사이트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제 카톡 폴리2779 POLI2779로 54회가 만약에 있으시다 하시는 분은 보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한국사 그러니까 그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은 54회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오늘은 55회. 예. 심화라는 건 이제 1, 2급 따는 거죠. 1, 2, 3급.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1, 2, 3급을 따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1급을 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반 이상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3점짜리 문제풀이 10문제 중에서 전반부 5문제를 또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54회는 왜 없을까요? 예,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이제 전반부 5문제는 지금 보면 삼국시대서부터 해갖고 조선의 임진왜란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예, 그래서 쉬운 건 되게 쉽고요. 반면에 이게 뭐지? 그러니까 단어 갖고 장난치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문과는 제가 이제 주로 국어하고 사탐, 논술 요런 쪽을 이제 주력은 아무래도 이제 고등부죠. 네, 고1, 2, 3 재수생. 그리고 이제 가끔씩 7급이나 9급 준비하시는 분들 한국사 인증 내지는 이제 뭐 공무원 국어, 공무원 사탐 이런 거를 이제 가끔씩 하는데 갈수록 제가 느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어휘력. 그리고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이 문장을 이해하냐 못하냐 여기에서 점점 좌우되는 것 같아요. 지금 처음 문제를 풀어볼 3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게 뭐냐면 고구려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여기가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집안 근처입니다. 지명이 집 아니에요. 중국의 집안현이라는 곳인데 거기 이제 보면은 고구려의 유적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환도산성, 공내성, 오회분, 오호묘 여기서만 당황했을 거예요. 응? 오회분, 오호묘가 뭐지? 예. 그리고 이제 광개토 대왕릉비 이건 너무나 유명한 거고 그리고 이제 장군총 이 장군총은 아마 장수왕의 무덤일 거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무덤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삼국 그 중에서도 특히 자료가 제일 없는 건 백제. 그 다음으로 없는 건 고구려입니다. 왜냐하면 신라보다 먼저 망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특히 당나라가 그 당시에 뭐 고구려의 자료라든가 사료 이런 거를 일단 거기서 상당 부분 이제 없애버렸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일제가 또 광개토 대왕릉비 같은 경우에는 일본 쪽에서 먼저 발견을 하는 바람에 비석을 일부러 훼손을 했다. 예,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참 우리의 고대사가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좀 나라 규모도 크고 위대하고 최소한 중국과 대등하거나 어쩔 때는 중국을 잡아먹었을 수도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고구려와 관련된 문제가 첫 문제로 나왔는데 그래서 고구려는 일단 뭐부터가 쟁점이 되냐면은 대체 고구려의 수도가 뭐냐는 거예요. 예. 일단 졸본에다가 첫 도읍을 차린 거. 뭐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팩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유리왕이 그러니까 고구려 2대 왕이죠. 주몽의 아들이고 위남으로 천도를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위남이라는 데가 따로 있었다. 이게 하나가 있고 아니다. 위남이 이름을 나중에 고친 게 환도성이다. 이런 게 있고 위남하고 환도는 별개라니까. 그러니까 위남과 환도는 별개다. 아니면 위남이 환도로 바뀐 거다. 이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식 사학에서는 위남이 나중에 환도로 바뀐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요. 그게 있고 그리고 국내성이 있고 평양성이 있는데 평양성도 이게 한 개냐 두 개냐 혹은 우리가 그 어느 나라의 서울이 어디야? 쉽게 말하면 그 수도가 어디야? 그 당시 수도라는 일반 명사가 평양이었다는 설도 있어요. 이러면은 평양이 몇 군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금 평양 하면은
북한의 수도 평양만 생각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것은 예비 수도 하평양이고 압록강 위쪽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요동쯤에 평양이 또 따로 있었다. 그리고 그리고 고구려는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수도가 있고 예비 수도가 항상 있습니다. 왜? 고구려는 정복 사업도 많이 했지만 그랬기 때문에 침략도 많이 받았던 나라예요. 지리상, 위치상, 그죠? 그래서 수도와 예비 수도를 항상 같이 운영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래서 평양성이 메인 수도고 예비 수도로 장안성이 있었다. 자, 그럼 벌써 고구려 수도로 등장하는 데가 졸본, 위남, 환도, 국내, 평양, 장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일단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도성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고구려 역사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아픈 손가락입니다. 왜? 일단 그 동천왕 때 동천왕이 사실은 굉장히 고구려 역사에서 꽤 위대한 왕에 들어가는 축이에요. 그런데 이때 중국이 뭐였냐? 삼국 시대 중에서 고구려는 북쪽이니까 조조가 세웠던 위나라하고 국경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조위 내지는 북이라고 했는데, 이때 북위의 관구검이라는 이 관구검이 당시 위나라에서 에이스 장군이에요. 환도성을 쳐들어와 갖고 작사를 내놓습니다. 근데 이때 미루와 유유라는 사람이 관구검을 유인을 해갖고 항복하는 척하면서 암살을 시키는 데 성공을 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환도성은 작살났죠. 진짜. 예. 그리고 한 100여 년 뒤쯤 또 고국 원왕이 근초공왕한테 죽기 전에 사실은 전연, 그러니까 선비족이 세운 연나라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모형선비가 세웠던 나라가 이제 연입니다. 연. 근데 이 연이 전때가 있었고 후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국 원왕이 싸웠던 연나라는 전연이고 광개토왕 때 싸웠던 연나라는 후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비족 중에서도 모형선비가 세웠던 나라인데, 고국 원왕이 이제 전연이 군사를 두 군데로 나눠서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략을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썼냐? 야, 저 길 험한 쪽으로는 몇 명 안 올 거야. 그러니까 메인인데다가 군대 깔아놔. 근데 연나라가 이거를 거꾸로 쓴 거죠. 그게 환도성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환도 산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긴 지대가 험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쪽으로 뭐 애들이 많이 오겠어? 그러니까 근데 연나라가 여기를 쳐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고국 원왕의 아버지였던 미천왕의 무덤이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환도성에. 그러니까 연나라에서 이걸 털어간 거예요. 이거랑 고국 원왕의 부인, 그러니까 황후를 납치해 간 거죠. 그래갖고 계속 고구려가 뭐라 그러려면, 야, 니네 아버지 시신하고 네 와이프 여기 있어 이러면서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한테 빼먹을 거 다 빼먹고 결국 이제 시신을 돌려주고 중전도 나중에 돌려주게 되는데, 황후도. 그래서 고국 원왕이 온통 연나라에 복수할 관심만 갖고 있을 때 밑을 쳐버린 게 그러니까 근초고왕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스토리가 있고요. 또 고구려가 문자왕 때까지, 그러니까 광개토왕, 장수왕, 문자왕의 전성기가 끝난 다음에 안원왕서부터 평원왕까지 사이가 굉장히 좀 힘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귀족들이 두 파로 갈려갖고 내분이 벌어져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때 한때는 진흥왕에게 함경도 쪽 땅을 뺏기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환도성에 있던 간줄이라는 귀족이 지금 있는 왕을 제끼고 자기가 세운 왕족으로 이제 왕을 바꾸기 위해서 간주리의 난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 봤을 때 환도는 야씨 이거는 무슨 저주받은 땅인가? 그래서 그 간주리의 난 이후로 환도성은 사실상 방치가 돼갖고 폐허가 됐다. 예, 저래도 싫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1번 관구검이 이끄는 군대의 공격을 받았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 국내성, 고구려의 첫 번째 도읍이다. 아니죠. 예. 아무리 빨리 잡아도 졸본, 국내성, 평양성 이 세 개거든요. 어쨌든 확실한 건. 그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보자면은 아니야. 졸본, 환도성, 국내성, 평양성, 장안성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그러나 어쨌든 고등학생들 배우는 교과서에는 졸본, 국내성, 평양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첫 번째 도읍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오답. 자,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3번입니다. 매직권이 새겨진 지석과 석수가 출토되었다. 매직권. 이게 뭐지? 한자 그대로 읽어보면 땅을 산 증권, 증서라는 뜻입니다. 그럼 땅을 왜 샀냐? 자연신, 산신령에게 땅을 산 거예요. 제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신님에게 이 정도 돈을 내고 이 땅을 살 테니 제가 죽고 난 다음에도 뭐 이렇게 요즘 흔히 유행하는 뭐 험한 것이 안 나오게 여기가 흉당이 안 되게끔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건 딱 뭐냐? 약간 풍수지리.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삼국시대다 보니 삼국시대면 이 풍수지리의 메인 사상은 도교거든요. 도교.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매직권이 최초로 발견된 게 어디냐? 무령왕릉입니다. 그러니까 무령왕 자신도 제가 곧 죽습니다. 아까 산신령님,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땅을 사서 산신령님께 드리고 전 여기 묻힐 테니 이게 고려 때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 고려 인종 때도 인종이 매직권을 산 다음에 자기 묘자리를 알아봤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검색해 보셔도 충분히 나와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죠? 그러니까 이 매직권이라는 거는 도교의 영향을 받은 거구나.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4번. 근데 이거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오회분 오호묘. 야, 이게 뭐야? 근데 여러분 어려워하실 거 없어요. 이거 말장난입니다. 왜 고구려 무덤 중에서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네 구퉁이의 벽화로 그려져 있는 사신도가 그려져 있는 바로 이거예요. 예. 근데 다른 명칭이 오회분 오호묘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광개토대왕 비석이 있고 장군총이 있고 그러면 뭐 강서대묘 아니면은 뭐 사신도 이런 거 아닌가? 예, 그겁니다. 바로 이게. 그리고 저 무덤 모양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 흙으로 산처럼 쌓은 다음에 거기에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벽화 빼고는 다 털린 거죠. 예, 도굴꾼들이 파기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대가야를 정복하고 순수한 후 세운 것이다. 이건 장난이죠. 그죠? 대가야 하면 신라 진흥왕인데 진흥왕도 비석 많이 세운 사람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진흥왕이 1차로 충북 한강 상류를 먹고 남한강 상류죠. 거기 세운 비석은 단양 적성비. 그 다음 두 번째, 야, 나 한강 하류까지 다 먹었어. 그게 북한산 순수비. 자, 이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추사 김정희가 이걸 알아내기 전까지는 추사 김정희는 서해도 잘했지만은 금석학, 비석 해석도 짱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뭘로 알고 있었냐? 야, 이거 정도전이 비석 아니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추사 김정희가 딱 보더니 야, 아닌데? 야, 이거 진흥왕이 만든 비석 같은데? 그래서 발견된 게 진흥왕의 북한산 순수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순수예요. 순수.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는 뭐 뇌가 맑다, 뭐 해맑다, 퓨어.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순수는 내가 전쟁으로 점령한 땅을 쫙 한 바퀴 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진흥왕이 그런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구려의 내분을 이용해서 함경도 남북까지 쫙 치고 올라갔다. 이게 황초령비하고 마울령비입니다. 그래서 진흥왕이 어느 정도 이제 한강도 다 뺏었고 정복섭을 마무리해야겠군 하는데 대가야가 마지막으로 반란을 일으켜요. 가야 이대로는 못 죽어. 한번 해봅시다. 해갖고 하는데 이 대가야를 완전하게 밟아버리고 신라로 편입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대가야 창녕 쪽에 세운 비석이 바로 창녕비가 되는 겁니다. 광개토 대왕릉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장군총. 이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무덤이에요. 사실 고구려하고 백제는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무덤은 뭐였냐? 돌무지 덧널 무덤, 돌무지 무덤입니다. 그냥 피라밋이에요. 피라밋. 예, 피라밋이 돌 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피라밋은 꼭지점까지 있는 거고, 고구려하고 백제의 중기까지 세워졌던 돌무지 무덤은 위에 재단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피라밋의 꼭지점이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6세기, 5세기 말 6세기쯤 되면
고구려나 백제가 둘 다 야 그냥 이 왜냐하면 사실 피라밋이 이게 어마어마한 공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그냥 굴을 파갖고 돌방을 만들던가 아니면은 야 산을 쌓은 다음에 거기다가 흙으로 쌓은 다음에 거기다가 방을 만들자. 그래서 오회분 오오묘처럼 흙무지 돌방 무덤이 되는 게 고구려식이고요. 반면 백제는 굴을 판 다음에 거기다가 돌방을 만듭니다. 이게 무령왕릉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반면 신라는 동산처럼 흙을 쌓은 것까지는 고구려하고 비슷한데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 겉에만 흙이고요. 전부 돌로 쌓은 거예요. 그리고 안에는 어떻게 했냐. 관만 넣은 겁니다. 관하고 약간의 공간만. 그러니까 이 왜 여러분 가끔 경주 가시면은 야 신라 왕족들 무덤은 뭐 이렇게 작은 동산만 해. 근데 이게 전부 돌인 거예요. 겉만 잔디로 덮어놓은 거고. 그러니까 이건 도굴되기가 어렵죠. 가장 대표적인 무덤은 천마총이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제가 무덤을 설명하고 고구려 수도를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고구려와 백제는 처음에는 피라밋인데 꼭지점 없는 피라밋이었다가 고구려하고 백제는 어쨌든 근초고왕 장수왕을 거치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고구려는 흙무지 돌방, 백제는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굴식 돌방, 심지어는 벽돌 하나하나에다가 산하고 물 무늬를 새기는 산수무늬 벽돌을 썼다. 이렇게 되는 거고 신라는 겉에만 잔디로 덮었을 뿐 작은 동산을 전부 돌로 쌓았고 거기다가 관과 약간의 공간만 넣었기 때문에 도굴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번 문제였습니다. 좀 길었죠? 그러나 뒤에 문제들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해설판을 지금 어떻게 올려놨냐면은 신라의 천년 역사를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눌 수가 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고 어떻게 된 거고 굉장히 설명을 좀 자세히 해놨어요. 근데 이것마저 자세히 설명을 해버리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 이제 예문을 보면 이곳은 명주 군왕 김주원의 묘야. 명주는 강릉입니다. 예. 그리고 이 김주원은 무열계 김춘추의 후손이에요. 그의 아들 김원창은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근데 김원창은 어디 있었냐? 지금의 공주에 웅진 도독으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치면은 뭐 한 충청남도 관찰사 이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도지사라고 안 그러고 관찰사라고 그런 이유는 뭐냐? 관찰사는 군대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켜요. 충청도에서 나라 이름을 장안국이라고 했고 반란을 일으켜서 한때는 신라의 거의 절반을 장악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반란에 실패하게 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킨 820년대 이때서부터 신라가 서서히 이제 망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0여 년쯤 뒤에는 장보고의 난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 이 장보고의 난은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장보고가 난을 일으켰다라기보다는 장보고의 세력이 커지니까 같은 내물계인데 김우징이라는 사람이 찾아와갖고 어이 장보고 나를 도와서 혁명을 한번 혁명군을 대줘. 그러니까 장보고가 오케이 한 거예요. 조건은 뭐였냐? 장보고의 딸을 김우징이 이제 자기 아들의 황후로 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 김우징 신무왕입니다. 신무왕이 왕위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죽어요. 그래서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장보고가 약속은 지키셔야지. 그랬더니 아들이 그건 우리 아버지랑 한 약속이고 나는 몰라. 쌩을 깝니다. 그래서 완도 청해진에 있던 장보고가 이거 봐라. 지들 왕위 쟁탈 전에 날 이용한 거야. 그래갖고
반란을 준비하다가 신복이었던 염장에게 암살을 당하면서 청해진은 해체가 되고 장보고의 난은 끝이 나게 되죠. 옛날에 이게 이제 해신이란 드라마로 다뤘던 건데 여기서 장보고가 사극의 주인공은 다 해먹는 우리 수종이 형 최수종 그리고 이제 염장 역할을 송일국이 했던 거죠. 예,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또한 40년쯤 지나요. 이제 신라가 갈 때까지 간 거죠. 왜? 최초로 호스트바를 운영하신 우리 진성 여왕께서 세금도 안 거쳐 미치겠는데 자기 유흥비 내지는 자기랑 놀았던 남자의 화대로 세금을 다 지불을 하고 나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군 1만 명을 5천 명씩을 짝해서 야 너는 동쪽 라인 훑으면서 세금 걷어. 남쪽은 야 남해안 쪽으로 쫙 훑으면서 세금 걷어. 이 남해안 쪽으로 쫙 훑었던 사람이 바로 견훤이에요. 그러니까 견훤은 처음에는 진성여왕의 명령을 받고 예 남해로 가겠습니다라고 출발을 하면서 신라랑 점점 멀어질수록 자 이젠 새 나라를 세워보자 이렇게 된 거고 반면 경상도 쪽으로 갔던 부대는 원종과 애노라는 농민 반란군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를 진압하러 갔던 장수가 그냥 포기합니다. 왜? 분위기 보니까 진압을 해봐야 의미도 없고 그리고 호족들이 야 진압하지 마. 너 뒤질래? 그래서 원종과 애노의 난이 이게 승전이 된 거예요. 물론 얘들은 오래 갈 수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뭐 각지에서 양길 이제 온갖 개나 소가 이제 다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라 몰락의 시조가 됐던 김원창의 난을 지금 다룬 거예요. 그럼 이건 당연히 신라 하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제가 설명은 자세히 했습니다만 신라 상대, 중대, 하대를 나누는 기준과 차이점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라 상대는 당연히 김춘추 전에 진덕여왕 때까지입니다. 물론 상대도 좀 스토리는 길어요. 왜 기냐? 일단 신라가 건국을 한 다음에는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죠. 그러다가 4세기 내무랑 때 내무랑이 광개토대왕에게 영혼을 파는 조건으로 뭘 했냐? 저희 김씨들의 뒷배가 돼주십시오. 김씨가 독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4세기 내무랑 때서부터 쭉 김씨들이 왕위를 독점을 해요. 자, 그러다가 지증왕 지나서 법흥왕 때가 딱 되니까 법흥왕이 뭘 얘기하냐? 야, 이제 골품제 만들 거야. 골품제 만든 거는 법흥왕이에요. 그래서 성골, 진골, 6, 5, 4, 3, 2, 1 두 품. 여기까지가 지배층. 그러니까 지배층을 8단계로 나눈 거죠. 예. 그래서 야 왕은 성골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겠어요? 성골이라고 하면 아버지도 왕족, 엄마도 왕족이어야 됩니다. 즉 계속 해갖고 근친혼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결국 신라가 법흥왕, 진흥왕, 진지왕, 진평왕 그리고 선덕여왕, 진덕여왕까지는 성골로 갔는데 문제는 뭐냐? 여왕들이 또 근친혼을 했지만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이게 이미 유전병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진지왕의 후손이긴 한데 그래도 진골 귀족의 피가 섞여 있는 즉 반은 성골이었던 김춘추가 차기 국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진골 출신의 김춘추가 왕이 됐어요. 예, 반은 진골이죠. 근데 반은 성골이에요. 예. 그런데 이 김춘추가 왕이 된 다음 김춘추는 백제를 멸망시켰고 그리고 죽죠. 그리고 아들인 문무왕이 고구려 멸망 및 나당 전쟁의 승리로 삼국 통일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 김춘추 때서부터가 신라 중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서 중대로 넘어오는 과정은 한마디로 뭐냐? 더 이상 왕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골이 진골에게 선위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무열계 집안이 삼국 통일까지 해냈네? 나당 전쟁도 이기고. 그러니까 신라 왕 중에서 권력이 제일 셌겠죠. 그 어마어마했던 권력을 제일 빡세게 누린 사람은 바로 문무왕의 아들인 신문왕입니다. 그래서 신문왕서부터 성덕대왕, 그 에밀레종의 그 성덕왕입니다. 까지는 신라의 왕은 꽤 힘이 셉니다. 그런데
8세기 말, 그러니까 한 780년, 790년쯤에 이제 무열계 왕이 이어서 해공왕이 즉위를 하게 됐는데 해공왕이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목종 이전에 이거 동성애 왕이 해공왕 아니야? 아무튼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물계에서 야 씨발 우리도 같은 진골이고 김씨인데 왜 무열계만 계속 왕을 하냐? 근데 기회가 온 거예요. 왜 해공왕이 빌빌하거든. 그래서 야 넘겨 했는데 해공왕이 또 그건 안 했나 봐요. 못 넘겨 하다가 결국 김양상이라는 사람이 내물계겠죠. 예, 살해를 합니다. 해공왕을.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선덕왕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신라 하된 거예요. 즉 내물계는 한을 풀었죠. 야 우리 김춘추 계열 때문에 한 120년간 왕 못했는데 드디어 우리 내물계에서 왕이 나왔다. 이때까진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 얘는 선의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멀쩡한 왕을 죽이고 찬탈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서부터 일어나는 일은 뭐냐? 자기도 불안한 거지. 왜? 누가 죽일지 모르죠. 무슨 얘기냐? 무열계 집안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이게 김주원이에요. 예. 그리고 같은 내물계 김씨들도 야 나도 내물계 진골인데 나라고 왕을 못할 소냐. 이래서 하대 때서부터 왕이 쟁탈전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김주원은 왜 나오는 거냐. 선덕왕이 죽어요. 그랬는데 후계자를 정해야 되는데 야 그러면 김주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김주원이 홍수 때문에 경주를 못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물계가 야 그거 핑계대고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쟤는 하늘이 버리네. 우리 내물계가 또 해먹자. 그래서 왕위에 오른 게 원성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열계 김주원은 그때부터 빡이 쳤겠죠. 씨발 두고 봐. 그걸 그대로 물려받은 아들 김원창의 난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난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왕한테 납작 엎드려 있었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경주로부터 멀리 갔겠죠. 경주하고 공주는 꽤 멀죠. 거기서 힘을 키웠겠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겠죠. 자 그러면 신라 하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왕의 장인인 김음돌이 난을 일으켰다.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신문왕의 장인인 김음돌이 왜 난을 일으키겠어요. 그러니까 신문왕이 야 진골로 좀 밟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제가 볼 때 한 이방원이 몇 명 있었다. 그러면은 제 1순위가 제가 볼 때는 신라의 이 신문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고려 광종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태종 이방원 정도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가 딱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도 제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문왕 때리니까 신라 중대죠. 거칠부가 국사라는 책을 편찬했다. 이건 진흥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때고 김춘추가 진골 출신 최초로 왕위에 올랐다. 이게 중대의 시작이죠. 그리고 자 또 나왔어요.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자장법사의 건의로 황룡사 구축 목탑이 건립되었다. 신라를 괴롭히는 모든 나라들을 불법으로 찍어 누를 수 있사옵니다 해갖고 선덕여왕 때 만든 겁니다. 최징이 구산 선문 중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신라의 전성기 때는 신라 중대는 문화재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국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종과 오산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야 신라면은 뭐 석굴암 다보탑 뭐 불국사 뭐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전부 신라 중대 때 겁니다. 나라에서 돈 빡 끌고 모아갖고 야 규격은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배우냐. 조화와 정재미가 있다. 그런데 신라 하대쯤 가게 되면 왕이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바쁩니다. 심지어 나중에 어떤 일까지 일어나게 되냐. 너무 왕이 쟁탈전이 심하니까 아예 이래요. 어떻게 하냐. 야야야야 상대등을 뽑아. 그러면 내가 왕 한 10년 정도 해먹다가 10년 뒤에 상대등 너한테 왕을 줄게. 아예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들끼리도 야 이렇게 난이 일어나가다가는 내물계도 남아나지 않겠는걸?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개판이었던 거죠. 그래서 궁예가 신라 왕자 출신임에도 왜 왕이 못 됐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경문왕일 거라고 추정이 돼요. 경문왕은 이미 다음 상대등한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어머? 아들을 낳아버렸네. 그 얘는 죽어야죠. 근데 경문왕이 차마 얘는 죽일 수는 없고 야 뒤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유모가 애를 받다가 눈에 찔려서 애꾸가 됐다. 그게 궁예의 전설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왕이 왕권이라는 건 없죠 이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지방에서 슬슬 촌주들이나 군이나 진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이 야 중앙에다가는 대충 세금 그냥 형식적으로 내고 우리 힘을 슬슬 키우자. 이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호족이나 장군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호족이나 장군은 신라의 중앙 귀족들처럼 당나라 유학 간 사람들도 아니고 공부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라 중앙은 어떻게 된 거냐? 왕, 진골, 육두품. 왜 하대가 되면은 그나마 1, 2, 3두품은 야 니들도 필요 없어 치워. 거의 평민처럼 돼요. 그러면 지배층이 왕, 진골, 6, 5, 4 이렇게만 남은 겁니다. 근데 중앙에서 진골이 다 해쳐먹네? 그러니까 육두품조차도 에이씨 난 당나라나 갈란다 이렇게 된 거죠. 예. 지방은 어떻게 됐냐? 성주, 장군, 호족 이런 사람들이 지방에서 사실상 실세가 되면서 중앙에다가는 적당히 세금 내고 자기 힘을 키우기 시작한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호족들은 뭐가 문제냐? 당연히 중앙 귀족들보다 무식하겠죠. 그러다 보니 일단 뭐 공부해갖고 부처가 된다 이런 거 필요 없어. 야 뭐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게 선종이에요. 그러니까 선종이 유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9군데의 선종 구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교구산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구산 중에서도 가장 최초로 오픈을 한 구산이 바로 가지산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지도 올려드릴 테니까 가지산은 어딘지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채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채징? 이게 누구지? 아무리 지도를 찾아봐도 도의선사라고밖에 안 되는데 도의선사가 최초로 가지산 문을 개창하신 분이고 3대째의 이 가지산문의 요즘으로 말하면 주지스님이 바로 채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징이란 말에 낚이지 마시고 가지산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선종 선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종 구산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아셨죠? 예. 자, 문제 2개 풀이했는데 30분이 지났네요. 뒤에 3개는 좀 빨리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3번째 고려시대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째 고려시대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종영된 고려 거란 전쟁이 또 생각이 나는데 그거는 제가 또 한 2주 내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뭘 얘기하냐? 고려 거란 전쟁이 그럼 도대체 왜 일어난 거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좀 없더라고요. 예. 고려하고 거란이 30년 동안 괜히 3번씩 박터지게 싸웠겠습니까? 그 이유를 좀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좀 아쉬웠던 거, 예. 물론 이제 아쉬웠던 건 제가 거의 얘기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처 말 못했던 거, 이런 걸로 한번 또, 요 공수교대 번외판으로 한번 꾸며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11번 문제는 왜 제가 갑자기 고려 거란 전쟁을 얘기했냐? 고려 1대 태조 왕건부터 8대 현종까지가 고려의 전반기. 즉 현종은 고려의 전기에서 중기로 넘겨주는 바톤 역할을 한 8대 임금입니다. 그래서 일단 순서 1대 태조 왕건, 2대 왕건의 맏아들이죠. 혜종, 왕무, 3대 정종, 이게 왕건의 둘째 아들. 근데 이 정종도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셋째 아들인 광종, 왕소가 4대 광종입니다. 예. 그리고 광종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원 짓을 한 거죠. 팍 다 죽여! 호족도 죽여! 팍팍팍! 호족이랑 같이 놀던 왕자도 죽여! 팍팍팍! 다 죽여버린 겁니다. 예, 물론 싹 다 죽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마어마한 대숙청을 했죠. 거의 3천여 명의 공신에서 나중에 5, 60명만 남았다. 이 정도였으니까. 그죠? 어마어마하게 이제 대숙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광종의 아들인 경종이 왕위에 올라요. 경종의 이름은 왕주입니다. 왕주. 그런데
이 경종이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들이 2살인데 경종이 죽어요. 그러니까 경종이 5년인가? 그 정도밖에 못하고 죽습니다. 그것도 조금 더 설명할게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살 먹은 아들한테 왕을 물려줄 수는 없죠. 그래서 경종이 자기 사촌을 찾습니다. 야, 왕치야, 너 일로 와. 네가 왕하면 되겠다. 이게 6대 성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종 때 성종이 뭐 시무 28조 유교와 불교의 결합, 나라의 틀을 잡자, 삼성육부, 뭐 최승로의 시무 28조, 12목 이런 걸 다 했고, 근데 이때부터 거란이 슬슬 쳐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란의 1차 침입, 그리고 서희의 강동육주 획득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성종이 왕위에 올랐고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야, 방법이 없다. 내 사촌 형님이었던 그 경종 폐하의 그 2살배기 아들 지금 자리 있지? 그 목종. 그게 목종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벌써 여기서 보세요. 광종이 대숙청을 하는 바람에 왕건이 꽤 많이 낳아뒀던 왕자들이 많이 정리가 됐고, 경종은 똘랑 아들 하나였고 성종은 아들이 없었고, 그러니까 갑자기 고려 황실에 남자들이 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목종은 이건 100% 동성애자가 확실해요. 그러니까 후사가 있을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목종의 어머니였던 천추태후가 사실상 목종 시대의 실권자예요. 목종의 유의한 업적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식과를 개정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경종에 했던 시정 전식과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토지를 나눠주는데 관등과 인품을 고려해서 나눠줘. 아니 근데 인품을 어떻게 알아? 그럼 결국 인품이란 말이 들어가면 뭐냐? 야, 어느 가문만 챙겨줘. 이렇게 돼버리니. 그래서 목종이 야, 인품은 빼. 관등으로만 하면 되지. 이거랑 거란이 침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란이 왜 침략을 안 했냐? 천추태후가 어마어마한 밀떡이었다라는 겁니다. 야, 그 거란에도 소태후라고 있는데 내가 걔한테 꿀릴 게 뭐가 있어? 야, 군사 이빠이 만들어. 그래서 실제로 천추태후 때 고려군이 정규군 예비군 합쳐갖고 한 40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쳐내려오기가 뭐하죠. 그죠? 그러면 성종 때는 왜 쳐내려온 거냐? 우리 고려 성종 때. 그러니까 고려 성종이 왕에 오르고 나서 개혁 정책을 한 것 중에 하나 핵심은 뭐냐? 야, 국방비가 너무 과도해. 일단 정규군 예비군 합쳐갖고 절반으로 줄이자. 약 20만 정도로 줄인 겁니다. 거란이 이 틈을 비집고 야, 이제야말로 침략할 때다.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 목종은 거의 실권이 없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추태후가 이제 흔히 말하는 왜 천추태후 과부니까 남자친구를 하나 사귀입니다. 그게 김치향이에요. 근데 사귀는 것까지만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둘 사이에 아들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 되었던 고려 황실의 핏줄을 받은 사람은 딱 둘만 남은 겁니다. 하나는 왕순, 그 현종이죠. 예. 현종도 이거 개족보입니다. 왜 개족보냐? 요렇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천추태후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예. 헌정왕후예요. 경종의 부인이었죠.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추태후가 언니고 헌애왕후 그리고 동생이 헌정왕후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고려 때는 이렇게 자매가 한 남자한테 나란히 시집 갔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종한테 시집을 갔는데 그나마 천추태후는 애라도 낳는데 동생인 헌정왕후는 그냥 거의 그냥 쉽게 말해서 청산과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부부 생활도 못 해보고 과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이 경종이 죽으니까 둘 다 그냥 뒷방 신세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 안종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왕건의 아들 중 한 명이에요. 즉 경종은
그러니까 이 천추태원애가 황보씨인데,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촌수로 굳이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고려도 초창기에는 약간 이 종래혼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굳이 촌수로 따지자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걸 시아버지와 며느리뻘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절대 이거는 아무리 고려가 황실은 종래혼을 하는 사이라도 이거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예. 안종욱하고 이 헌정화호가 눈이 맞은 거예요. 여기서 아들이 났네? 그게 왕순입니다. 예. 그러니까 천추태후는 자꾸 이걸로 시비를 터는 거죠. 야, 제가 왕건의 자손이면 뭐해? 쟤는 불륜의 씨앗이고, 비록 내가 낳은 아들은 남자는 김씨지만 얘야말로 진짜 어떻게 보면은 더 고귀한 핏줄이지. 그러니까 계속 현종을 암살하려고 시도를 했겠죠. 근데 다행히 목종이 지가 죽을 때쯤 되니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엄마 하라는 대로는 다 했지만 이건 아니야 라고 해갖고 이제 말한 대로 강조를 부른 거죠. 야, 일단 나는 불륜의 씨앗이고 나발이고 왕시성에게 나는 왕을 줘야 되니까 현종, 그러니까 대량원군이었어요. 대량원군 와서 카바해. 강조 카바해. 알았어? 그리고 김치향 세력 싹 몰아내버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약간 착오가 생깁니다. 무슨 착오가 생기냐? 목종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 야, 안 되겠다. 그러면은 군사 5,000명 빨리 꾸려. 그래갖고 서경에서 내려가요. 푹 내려갔는데 개경 다 왔는데 목종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야, 일단 군사는 물리고 한 500에서 1,000명 정도만 싹 들어가갖고 저 김치향이만 제끼고 목종을 호위하자. 이럴까? 근데 그러긴 이미 늦은 거야. 그러니까 야 밀고 가자. 그래서 현종 왕으로 올려버리고 목종 쫓아내고 쫓아냈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목종은 죽었겠죠. 이런 스토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자, 왕규가 광주원군을 옹립하려고 도모하였다. 왕이 깊이 잠든 틈을 타서 그의 무리로 하여금 침실에 잠입시켜 왕을 해하려 했다. 이 왕은 누구냐? 2대 혜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의 조작이에요. 왜? 왕규는요, 혜종의 정치적인 뒷배였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뒷배가 박술이란 사람이었어요. 그 옛날에 태조왕건에 보면은 그 김학철 형이 박술입니다. 견훤의 여동생과 사랑에 빠진 우해 그 박술이에요. 예. 그럼 왕건이 내 맏아들이 그러니까 그 왕건은 집안마다 결혼을 시켰잖아요. 근데 맏아들이 지금 집안이 빵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주에서 염전하던 사람 집안이니까, 오씨 집안이니까. 예. 그러니까 후견인을 막 만든 겁니다. 그 중에 왕규, 김극률 그리고 박술이에요. 근데 혜종의 후견인이 물론 광주왕군은 자기 딸이 낳은 아들이긴 합니다. 근데 서열이 16인가 17인가 그래요. 왕건의 16번째, 17번째예요. 맏아들하고 게임이 됩니까? 이게 비벼집니까?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바로 밑에 정종이 되는 왕요가 있고 또 그 밑에는 광종이 되는 왕소가 있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정설이 뭐냐, 충주 가문과 서경 총관이었던 왕식념의 뒷배를 끼고 있던 정종, 왕요가 자기 형 제끼고 왕이 됐는데 쉽게 말해서 가짜뉴스를 만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정종이 왕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빵빵하게 집안 후원 업었겠다. 서경에서도 나를 밀겠다. 자기 가면 다 뜻대로 될 줄 알았죠. 근데 왕에 앉자마자 충주 가문, 서경, 호족들이 정종한테 이거 이렇게 저거 저렇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정종이 빡친 거예요. 야 씨발 이게 뭐야? 야 왕 알기가 우스워? 응 우습지. 그래서 정종이 목표로 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정규군 예비군까지 합쳐갖고 광군 30만을 조직해라. 호족들이 그건 빠듯한데요.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서경으로 촌도할 거야. 아, 못하겠는데요. 아,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요. 종종이 화병으로 죽어요. 예. 그거를 바로 밑에 동생인 광종이 그대로 다 받겠죠. 깨달은 게 있었겠죠. 형처럼 처음서부터 밀어붙이고 나댔다가는 나도 적골난다. 그래서 처음 7년간은 광종도 거의 있는 듯 없는 듯 호족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아, 예. 아유, 이 나라는 호족의 나라죠. 예 하면서 뒷구멍으로는 당시 중국이 5대 10국 시대, 즉 송나라가 탄생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귀화인들이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중에 쌍기라는 사람을 스카우트합니다. 야, 내가 호족을 조만간 한 칸에다 작사를 낼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 쟤들은 공부 안 하는 애들입니다. 공부하는 시험을 보게 하시죠. 그래. 그러면서 고려를 세우는데 주역이었던 호족과 육두품이 있었는데, 육두품이 머리를 빌려준 거고 호족은 이제 군대하고 돈 이런 거였던 거죠. 근데 막상 고려가 탄생하고 나니까 육두품은 또 쩌리가 된 거예요. 광종이 육두품을 끌어들이죠. 야, 신라계 지식인들 일로 와봐. 과거로 내가 벼슬 줄 테니까 나한테 충성할래?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광종이 두 개의 쌍칼을 치죠. 하나는 야, 그 전쟁 중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애들이 너무 많더라. 관청에 신고해. 다 평민으로 올려줄게. 이게 노비 해방, 노비 안건법. 평민이 많아지면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은 약화되지만 이 사람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니까 국가의 경제 군사 기반은 탄탄해지겠죠. 자, 근데 호족들이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나라 어느 정도 안정됐으니까 아, 우리도 시험 받고 관리 뽑아야지. 근데 호족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공부하는 걸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될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호족들이 휘청휘청하고 정신 못 차린다. 이게 다죠, 다. 예, 그러니까 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호족들이 광종이 계속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야, 니네 빨리 나한테 덤벼야지. 그랬을 때 죄를 확 뒤집어 씌웠고 니네 싹 엮어야지. 근데 호족들이 그 당시에 그 박수경이라는 사람이 광종 때에는 호족의 실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정종을 올린 건 왕식념이지만 광종으로 올렸던 거는 박수경, 박수문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밀어줄 테니까 광종 되시오. 광종이 이 박수경의 세 아들을 다 조진 겁니다. 예, 꼭 태종 이방원이 그 원경왕후의 그 오빠하고 남동생 4명 싸르락 조진 것처럼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종 이방원이 민씨 집안을 작사를 낸 거는 요거 광종 보고 한 거다라고 저는 거의 100% 확신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작사를 내놓으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없는 사건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광종의 후반부는 거의 호족 누가 태조 왕건의 10번째 아들 누구랑 결탁을 해갖고 뭐 하려고 했대요. 참소로 시작해서 참소로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엔 진짜도 있었겠죠. 근데 가짜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종이 어느 지경까지 이렇게 되냐. 혜종과 정종의 아들도 다 죽입니다. 예. 야, 니들도 반란 일으키려고 그랬지. 심지어 신하들한테 공포 정치를 하기 위해서 야, 내 아들도 이거 엄마가 황보씨야. 응? 그럼 내 아들도 죽일게 난. 그게 경종이 되는 겁니다. 광종에게는 아들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종이 미안해서 호족들에게 야, 억울했지? 일단 전식과 주고, 그게 시정 전식과입니다. 여기 인품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죠? 빤한 거죠. 그리고 딱 2, 3년 정도 복수할 수 있게 복수법을 만들어 줄게. 이게 병신짓 한 거죠. 복수하라 그러면 걔네들이 나는 한 2, 3명만 손볼 거야. 이러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또 이제 죽고 죽이고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경종이 결국 여기에 화병이 났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수습을 하자라고 해서 올린 게 바로 성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종은 야, 다 닥쳐. 이제 호족이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고, 야, 고려도 이제 왕이 이제 6번째야. 그러면 우리도 체계를 갖추고
관리는 선발해서 뽑고, 그리고 언제까지 뭐 개경 뭐 서경 뭐 이딴 거 할래? 지방에다가 관리도 좀 보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걸 다 이뤘다 그래서 성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 통하고 전적을 널리 읽은 자를 선발해서 박사를 만들고 12목에 한 명씩 파견을 해서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라. 즉 유교와 불교의 조화를 시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가, 다, 나 2번이 되는 거죠. 예. 오늘은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시대를 통틀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본의 아니게 길어진다는 점. 이제 조선시대 두 문제거든요. 요거는 제가 좀 한 문제당 10분 컷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왜? 둘 다 선조시대 때 문제인데 하나는 임진왜란 전이고 하나는 임진왜란 때를 말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0번하고 23번 문제입니다. 이게 선조 때 문제예요, 다. 뭐 선조에서 무슨 두 문제나 나와. 선조 때가 조선 중기의 끝이자 조선 후기의 시작이라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선조 때를 나누는 기준 바로 임진왜란이죠. 그래서 20번 문제는 임진왜란 전이에요. 23번은 임진왜란 후입니다. 그냥 이거 두 개 묶어서 한 방에 제가 문제풀이 해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자, 20번. 그럼 임진왜란 전 선조 치세에서 가장 큰 사건은 뭐였냐? 저보고 꼽으라면 두 가지 꼽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이조전랑 사건이고, 이조전랑을 누가 차지하냐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우리 사림은 한 팀입니다 했던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게 되죠. 이때서부터 선조는 요 동인하고 서인을 적절히 지들끼리 싸우게 하면서 나에게 충성하게 해야지라는 걸 계속 궁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조 전랑은 일단 동인에게 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동인은 이황 계열이고요. 이제 서인은 이이 계열이에요. 그래서 선조 초창기는 동인 정권이 열리게 된 겁니다. 왜? 이조 전랑은 뭐냐?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이조 전랑은 일단 하위직의 임명권은 다 이조 전랑에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누구? 언관들. 이게 핵심 포인트죠. 조선의 3사의 하위직은 다 이조 전랑이 임명한 겁니다. 막강한 자리죠. 예. 삼정승도 아니고 이조 판서도 아니에요. 여기는 이조 전랑이 임명한 겁니다. 제가 이제 해설판 띄워놓을게요. 그리고 더 빡센 건 뭐냐? 그럼 후임은 저 이 사람을 청구하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인하고 서인은 어떤 계산이 있으냐? 저 자리를 한번 잡으면 우리 동인이 계속 해먹을 수 있겠지? 그러면 하위직이 결국은 고위직이 되잖아요. 계속해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선조가 일단은 김효원과 심의겸이 다퉜는데 김효원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동인들이 이야 우리 세상이야 휴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조는 너무 똑똑하고 머리 굴리려다가 망한 케이스예요. 그럼 선조가 머리 어떻게 돌렸겠습니까? 이 동인 놈들을 슬슬 이제 조져야 되는데 근데 마침 사건이 터진 거예요. 뭐? 충청도 쪽에서 정여립이라는 애가 대동계라는 거를 만들어갖고 세력을 불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대동계에서 정여립은 별게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요즘으로 치면 야 우리 바르게 살기 운동 한번 해보자. 진짜 문제는 이몽학이라네요. 이몽학. 그래서 옛날에 영화 그 황정민이 맹인으로 나왔던 영화가 있는데 그 제목이 뭐였더라? 제가 그거는 찾아서 띄워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차승원이 이몽학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이몽학은 임진왜란 중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정여립은 진짜 족밥이었거든요. 근데 정여립을 갑자기 국가 전복을 시도하는 괴수로 엮어버린 거예요.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죠. 왜? 정여립은 동인 계열이었으니까. 그래서 선조가 야 이제 동인 좀 조집봐봐라. 그걸 누구한테 시켰냐? 자기가 명종의 세자로 임명이 됐을 때 자기 글선생이었던 불멸의 스타 송강 정철인 겁니다. 이때 정철은 서인당의
영수 우두머리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철은 개발이 드디어 왕의 글선생이었던 나의 역량이 발휘되는 기회가 오겠군. 기축년의 동인들을 싹 잡아들입니다. 근데 정철이 문제가 뭐냐? 성격이 좀 과격하고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술 때문에 한 번은 좌천되고 뭐 한 번은 근심받고 왕 앞에서 술주정 부리다가, 그리고 자기 할 말 다 해야 되고 성격이 좀 과격해요. 그러니까 이제 선조는 분명히 야, 그 동인들 적당히 좀 눌러주는 선에서 해라고 했는데 정철이 아예 동인들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선조가 야, 너는 이제 빠져. 자, 그럼 동인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 정철 저 개새끼가 우리를 씨를 말려고 그랬지, 너 두고 봐 라고 해갖고 정철을 올가미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 선조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명종 때 이성계의 적통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럼 반계 사촌 바깥에 중에서 왕족 없어? 최초로 꼬은 게 선조예요. 그러니까 선조는 신하들이 진짜 그랬는지 아니면 자격지심인지 저는 후자가 더 맞다고 봅니다. 왜? 선조 광해군 때 나왔던 신하들 이름을 쫙 읊어보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다 이 시대에 있었다고? 예. 야, 저 사람들 중에 3-4명만 있었어도 나라 살렸겠다,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더 열등감이 많았겠죠. 그죠? 그래서 선조는 항상 뭘 얘기했냐, 나라도 중전 몸에서 낳은 아들로, 그게 원자 적자죠, 후계를 삼겠다, 이걸 입버릇처럼 전해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후궁들은 아들을 숨풍숨풍 낳는데 선조가 중전이 한 3명인가 4명이 갈리거든요. 왜? 일찍 죽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임목대비인 거예요. 예. 근데 딸을 낳거나 아니면 일찍 죽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거의 반포기하는 심정으로 임목대비를 드린 건데 광해군보다도 나이가 어렸다 그래요. 얘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게 영창대군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영창대군은 갓 2살이었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을 반대하던 세력은 2살짜리로라도 적자를 왕으로 올려야 된다는 게 선조의 뜻이었다, 이 지랄을 했던 겁니다. 예.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선조는 굉장히 민감했어요. 근데 동인의 영수였던 이사내가 뭐 송강께서 우리 좀 갈군 건 서운하긴 한데 씨바, 그래도 이제는 후계자 문제를 좀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좌의정이고 내가 영의정인데 가서 얘기합시다. 그럼 누구 생각하시오? 뭐 누구야? 광해군밖에 없지. 형인 임해군은 전 망나니에다가 살짝 정신 나간 놈인데 광해군으로 갑시다. 정철한테 얘기하셔. 정철이 전하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제는 전하도 제위에 오르신 지 20년이 다 돼가고 어쩌고 저쩌고 광해군으로 하지 말랬지. 아닙니다, 이젠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영의정까지도 뜻을. 그때 이선혜가 갑자기 아니 뭐라 그러시는 거요? 나한테는 뭐 외적에 대한 방비안을 같이 얘기하자고 해놓고서 갑자기 세자와 얘기를 꺼내면 어떡하냐, 이 엮은 거죠. 예. 그래서 선조가 아무리 내 글선생이지만 술주정도 참아주고 막말도 참아주고 다 참아주고 이건 아니야. 그래갖고 진짜 귀양을 가게 돼요. 그리고 정철은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때 남긴 불멸의 가사가 바로 처음엔 삼위인곡, 나는 미인을 생각해요. 여기서 미인이 선조죠. 근데 안 불러주네? 미인 생각하는 거 시즌2, 그게 속미인곡,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정열 입은 군관들이 체포하려 하자 자결하였다, 이게 정열 입은 아니고 이걸 크게 엮었던 게 바로 기축옥사.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도 20번의 나머지 것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시대순으로 알아볼게요.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을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이게 개유정란이죠. 그리고 개유정란이 일어난 지 몇 달 뒤 이징옥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킵니다. 왜? 이징옥은 김종서의 거의 오른팔이었거든요. 네가 왜?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관상에서 이정재가 수양대군이었으니까 그 신세계에 보면은 이경영이 죽죠.
그랬더니 이제 그 박성웅이 야 증청이 네가 죽였지 이거 비슷한 거예요. 이징옥이 박성웅이었던 거지 딱. 그래서 그거를 진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걱정했던 게 누구냐? 집현전이었던 거예요. 근데 집현전이 의외로 조용히 말을 잘 듣네. 자기가 왕이 됐는데도. 근데 이게 집현전 성산문파의 큰 그림이었죠. 일단 세조를 안심시킨 다음 외교 행사 때 우리 쪽 사람을 별순검, 그러니까 왕 뒤에서 호위자로 세워서 그 순검이 목을 치게 한다. 별운검이다. 별순검은 경찰 이름이죠. 별운검. 이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세조가 이것 때문에 빡쳐갖고 집현전을 아예 폐쇄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꽤 시간이 흐릅니다. 세조가 이제쯤에는 나한테 도전할 애들이 없겠지 하는 그 순간에 이시애가 난을 일으켜요. 근데 이 이시애가 상당히 머리를 썼던 게 이건 나만이 난을 일으키는 게 아니다. 내가 중앙에 있는 한명회하고 신숙주의 지령을 받아서 일으키는 거다. 즉 세조 세력을 혼란에 빠뜨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한때 한명회하고 신숙주가 이 이시애 때문에 깜빵도 가요. 결국 이거를 진압한 게 누구냐? 이때 그 유명한 남이 장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하고 1번은 세조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이 양재역 벽서 사건, 이연적 등이 화를 입었다. 이건 뭐냐? 4대 사화 중에 마지막 사화인 이제 을사사화입니다. 그런데 을사사화 때 다 마무리가 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아직도 저 살인 새끼들이 좀 남아있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그 1년 뒤에 양재역, 지금의 양재동입니다. 그 당시는 말죽거리였겠죠. 거기다가 벽서를 붙여요. 뭐라고 붙이냐? 이 나라는 왕은 껍데기고 전부 윤원영이하고 윤원영의 그 누나 문정왕후가 다 헤쳐먹는 여왕의 나라다 이런 거 붙입니다. 이걸 사림이 붙였다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정미사화라고도 얘기를 해요. 즉 을사사화 다음에 을사사화를 하고서도 살아남은 살인파를 마저 제거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종 때죠. 자, 그리고 이조 전랑은 아까 얘기했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자, 신립 탄금대에서 패배했다. 이거는 그냥 하나로 쭉 읊어드릴게요. 뭐냐? 임진왜란에서 말입니다. 가끔씩 순서 묻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아이씨, 그 7년 전쟁 무시.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임진왜란의 시작은 뭐냐? 여기서부터 삼포외란하고 을묘외변을 많이 헷갈리시는데 을묘외변이 일어나요. 그리고 조선은 일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야, 이 새끼들은 봐줘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말 듣는 척하다가 결국은 우리나라 동해 남해야 갖고 노략질이나 해가고 이 새끼들은 안 돼. 그렇게 30년이 지난 거예요. 일본 쪽에서 계속 요청이 들어오죠. 근데 조선이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런데 일본이 잠시 통일이 돼요. 누구한테?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도 바보는 아니니까 저 일본 놈들 저거 심상치 않다. 아무래도 쳐들어올 것 같다라고 해갖고 이제 통신사를 보내죠. 야, 어차피 그 일본의 정권자가 바뀌었다니까 한번 가봐라고 해갖고 황용기라고 김성일이라는 두 통신사가 가는데 정사포사로. 근데 서인인 황용기는 일본 쳐들어올 것 같은데요. 근데 동인인 김성일은 그 새끼 그 쪽지 그 쥐새끼처럼 생겨갖고 걱정 마십시오.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권력은 동인 쪽에 있었다. 왜? 정철이 쫓겨난 다음에 다시 권력이 동인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때는 동인이 아니죠. 왜? 정철을 제낀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동인끼리 분열이 일어납니다. 야, 아무리 우리 정족이라도 그렇지 그렇게 치사한 방법으로 제낀 다음에 사형까지 주장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이게 류성룡파예요. 이게 남인이 되고요. 반면 이 판을 짜고 꾸몄던 이산에는 명분이 좀 없는 건 나도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해먹으려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보고 비겁하다고? 이게 북인이 되는 거예요. 이산해파가. 그러니까 당시에 서인, 남인, 북인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사실은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철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파문이 이렇게 컸던 겁니다. 예. 근데 그래서 통인 쪽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근데 나중에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한단 소리가 임진왜란 때 의병학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뭐가? 아니 그럼 그때 왜 도요토미가 침략 안 할 거라고 했냐? 내가 침략한다고 얘기해 본들 조정만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나는 그냥 입 닫고 있었던 거다. 이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찌 되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성룡이 왜? 류성룡은 어떻게 보면은 동인 계열이지만 남인 쪽이었기 때문에 선조에게 찾아가고 정말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데뷔하셔야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막 해갖고 4대 천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5대 천왕이에요. 알았어. 그러면 육군은 신립, 이일, 권율 니네 셋이 해. 그리고 세군은 경상도는 원균, 전라도는 이순신.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1592년 음력 4월에 드디어 일본이 몇 번에 나눠서 쳐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고니시 부대가 쳐들어와서 하루 만에 부산에 있었던 정발, 동래성에 있었던 송상현을 다 제껴요. 지금은 동래하고 부산이 다 부산입니다만 그때는 동래가 더 컸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하루 만에 부산이 뚫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를 맡아라. 이 일이 짠짜장 하고 갔는데 이 일도 작살나요. 그다음 사실상 최후의 보루였던 신립이 배수진을 치고 딱 왜? 저희에겐 20만의 군대가 있습니다. 20만은 뭐 다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가라로 만들고 탈탈 턴 게 16,000.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배수진을 친 거예요. 쳤죠. 예, 조총에 대해서 대비도 없는데 뚫립니다. 그래서 큰일 났네? 그러다가 결국 선조가 런을 하죠. 예. 그러면서 경복궁이 불이 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채 한 달이 안 걸려요. 한 달이 뭐야? 한 3주? 예. 그리고 이제 선조는 처음에는 개성으로 갔다가 또 임진강 부대도 졌어요. 그러니까 평양으로 갔다가 또 졌어요. 라고 하니까 의주까지 튀었고 의주에서 명나라한테 저희 망명정부 차릴랍니다. 이제 명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심지어 의심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 새끼들 진짜 일본하고 협력하는 거 아니야? 너무 빨리 뚫리니까. 근데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고 명이 전략을 바꿔요. 어떻게? 이거 선조 망명 받아주지 말자. 그리고 그때 신하들도 엄청 반대합니다. 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진짜 나라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선조가 여기서 또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알았어. 그럼 조정을 둘로 쪼개. 야, 그래 광해군 너 세자해. 너 세자하고 싶어 했지? 그러니까 네가 조정 하나 꾸려. 그래서 여기서 싸우기도 하고 뭐 의병도 모집하고 나는 의주에 있다가 여차하면 튀를 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답이 없었던 거예요. 야, 우리 이대로 끝나나 보다. 자, 그런데 승전보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서? 일단 첫 대승. 그게 한산 대첩인 거예요. 예. 1592년 음력 7월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가장 첫 대승은 바로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첩. 근데 이게 왜 중요하죠? 왜군은 바다를 통해서 전라도로 가는 길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전라도를 가려면 반드시 가야 되는 곳 두 군데 중에 하나가 바로 진주성입니다. 근데 왜군 3만 대 진주성을 지키던 김시민 목사 거의 3,000 부대가 붙었는데 진주성을 지켜요. 이게 10월 달에 1차 진주성 대첩이에요. 이때 김시민 목사는 전사합니다. 그러나 10배가 되는 부대를 막아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예. 그래서 일단 막히고 그 다음 명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평양성을 탈환을 해요. 자, 그래서 자 이제는 한양까지 수복을 하자라고 가는데 벽제 일산이죠. 일산에서 왜군한테 한번 명나라 군대가 깨집니다.
그래서 왜군이 어떻게 하냐? 이기세를 몰아서 저기 행주산성에 권율이란 놈이 있던데 걔까지 깨부시고 아예 한양을 포위한 채 우리가 외성을 만들어서 농성을 하자. 이런 전략을 쓰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됐죠? 행주 대첩이 일어나면서 왜군이 여기서 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 왜군들은 일단 전부 경상도 바닷가 쪽으로 싹 내려가갖고 이때서부터 외성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외성을 쌓은 다음에 야 일단 우리 휴전하자. 강화 협상 좀 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1592년 음력 7월에 한산 대첩, 10월에는 진주성 대첩, 그리고 1593년 1월쯤에는 행주 대첩. 요 순서로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 쪼로록 일어났고 결국 선조는 그런 것까지 다 치른 다음에 거의 1년이 다 돼서야 한양으로 황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엿같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순서 다 나온 거죠. 어떻게? 자, 송상현이 동래에서 항전했다. 그러나 패배했다. 이게 첫 번째인 거고, 그 다음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요게 두 번째. 그 다음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항쟁을 했다. 세 번째.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해서 기세를 몰아서 한양까지 가려고 했는데 벽제에서 졌고,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주춤하던 사이 왜군이 행주산성을 먹으려고 했는데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막아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건들은 다 탄금대 이후인데 이 중에서 탄금대 이전에 임진왜란의 서막을 알렸던 건 바로 송상현의 동래, 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강화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즉 일본이 뻔히 성을 쌓고 있는데 조선군은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조선군도 군대를 다시 불렸죠. 한 15만에서 20만 수준으로. 그래서 했습니다만 결국 정유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동안 중간에서 자기를 속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고니시하고 심유경이란 사람이. 그래서 다시 쳐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상황이 되게 안 좋았죠. 왜? 이순신은 이미 투옥돼 있었고 원균이 이끌었던 부대는 전멸을 합니다. 그게 칠천량 해전이에요. 그리고 왜군이 이번엔 작전을 바꿉니다. 야 전라도부터 쳐들어가 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주성은 임진왜란 기간 중에 3번을 침략을 당해요. 예. 참 이게 참 가슴 아픈 곳이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진주성 뚫리고 남원 뚫리고 충청도 직산까지 갔는데 일본이 거기서 막힙니다. 왜 막혔을까요? 이게 바로 명량해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이순신 장군이 함대를 거의 회복을 해요. 예. 그리고 이때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조명연합군이 외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본 놈들은 하여간 특히 전국시대 때, 이게 생곡구 시대죠. 이때 맨날 밥만 먹고 하던 게 전쟁이라서 성 쌓는데 귀신이었대요. 그러니까 계속 조명연합군이 공격은 하는데 함락은 못 시키는 이 상황이 한 1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1598년 8월 도요토미가 병으로 뒤져요. 콜카닥 하고. 그래서 철군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죠. 왜? 명나라까지는 어떻게 구워 삶았는데 이순신이 죽어도 길을 안 열어준 거야. 야, 다 뒤져. 다 여기서 죽고 가. 그래서 결국 1598년 음력 11월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게 노량해전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가 임진왜란의 풀 스토리다. 그러면 그 뒤로는 어떻게 됐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한 2년쯤 뒤에 정권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포로 교환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활약을 한 게 사명대사고요.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앞으로는, 그리고 이거는 도요토미가 개인적으로 한 거였지 우리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에도 막부는 그럴 일이 없을 거다. 성실하게 외교하겠다라고 해서 성신외교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해 두시면 뭐 거의 임진왜란의 시작과 끝은 완벽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오늘 문제들이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해드리는 거 풀 스토리를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분량은 좀 나왔습니다만, 여기서는 아무튼 몇 가지 말장난 같은 단어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앞부분이 쉬우면 뒤가 혼란 깨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쯤 55회의 후반부 15문제 3점짜리 요거를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야구 시즌이라 또 야구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제 본업인 사탐 선생 이거는 잊지 않고 성실하게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교대 시즌2 7번째 시간 한국사 인증 55회 심화과정 3점짜리 앞부분 5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희였습니다. 편집은 이건 금방 되거든요. 편집되는 대로 바로 올려드릴게요. 5월에 있는 시험 또 잘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나오던 게 또 나옵니다. 잊지 마세요.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